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최근 6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미성년자가 20배 넘게 급증했고 올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500여 명 가운데 10대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투입됐고 다수가 전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북한군 일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 대선을 겨냥해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와 함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도 거의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올가을 들어 첫 가금 농장 확진으로 정부가 이동 중지 명령 등 전국 방역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11월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당내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고 처벌을 피할 거라는 오만이라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점도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최소 11,000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3,000여 명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과는 이번 주 안에 한국의 특사 파견을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다만 우리 측에 직접 포탄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북한군 참전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은 이미 11,000명 넘게 러시아군 체계로 편입된 위장 형태로 파병됐고 이 가운데 3,000명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예고한 단계적 조치의 다음 단계는 북한군의 전투 개시 이후 진행될 거라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곧바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55mm 등 포탄 지원을 직접 요청한 적은 없고 우리 역시 살상이 아닌 방어무기 지원부터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안에 우크라이나 특사의 한국 파견 논의가 시작돼 양국 간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군의 활동을 분석할 모니터링 팀을 꾸려서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군이 전쟁 실전 경험을 체화할 수 있다는 것과 러시아의 정찰 위성 기술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신호를 보내는 단계에 와 있다며 안보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작전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북한군 철수를 위해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고 미국 CNN이 복수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군 상당수가 이미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는 건 이런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So we have no information right now to corroborate the reports that there are DPRK forces inside Ukraine. 미국 정부는 북한군 철수를 위해 중국 정부에 북한 압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중국 설득을 요청했으며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관계 당국에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인접국인 중국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군 파병 문제에 개입할 것인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우리 군 정보당국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은 전선 투입이 임박했고 선발대는 이미 전장에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본부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핵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풍계리의 단번경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서 군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도 거의 마쳤다며 역시 미 대선을 전후해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까지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인데 다만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아직 전선에 정식으로 투입됐다는 정보는 없다면서도 격전지 쿠르스크 등의 투입이 임박한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폭풍군단 지휘관 등 일부 선발대는 이미 전장에 있을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는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북한군이 언어와 지역 문제 때문에 러시아군과 섞여 활동할 가능성이 있고 드론전과 평원 전투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작지 않을 거란 관측도 전해졌습니다. 북한도 드론전에 취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관측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내에선 북한이 전선 10여 곳에 병력을 늘리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며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활동을 통한 분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군은 보고했습니다. 군은 또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는 북한이 수차례 우리 측에 무인기를 보내고도 아무런 해병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측도 맞대응보다는 무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납북자 가족단체가 내일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대 집회도 예고돼 충돌이 우려됩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내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앞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 등이 실린 전단 5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평화위기 파주 비상행동과 파주시 이장단 등도 맞불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기 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 등 경력 1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서 양측이 충돌하지 않도록 통제할 방침입니다. 강원 동해시의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첫 조류 인플루엔자인데요. 반경 10km 안에 가금 농장 200여 곳이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 700여 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진입로가 통제된 채 방역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농장에서 죽은 닭의 검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전염력이 높은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앞서 닭 50마리가 갑자기 폐사하자 농장주는 동해시에 신고했고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에 대해 선제적 매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살짝은 다 끝나고 다음 처리까지 저녁 때까지. 고병원성 AI가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건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경남 창녕 농장 확진 이후 5달 만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정하고 역학 관련이 있는 농가 5곳을 중심으로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국 모든 가금 농장과 작업장, 축산 차량에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방역지역은 농장 207곳에서 가금류 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산란계 밀집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의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키우던 가금류가 폐사하거나 사료 섭취가 줄어드는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축산농가에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은 현재 아버지가 의사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형제들과 수령 취소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측이 정부가 마련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수용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아버지가 현재 의사표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버님은 얼마 전부터 노안과 선망증으로 예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함께 소송을 냈던 양금덕 할머니와 최근까지도 일본 측에 직접 배상을 받겠다며 정부 안을 거부해왔습니다. 일본을 대신해 변제하겠다는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애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난주 양금덕 할머니 측이 배상금을 수령했을 당시에도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등 먼저 소송을 냈던 15명 가운데 생존자들은 모두 배상금을 수령했지만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된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혜옥 할머니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승소한 52명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제3자 변제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이 완전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여기에 각 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수십 건이나 진행 중이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11월 안에 매듭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말로 조속한 김 여사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간 강조해온 변화와 쇄신을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앞서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 방안으로 꺼내든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관철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다만 여러 차례 표출된 대통령실과의 갈등 상황을 의식한 듯 관련 발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선 김 여사를 직접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 등으로 표현을 순화했는데 민심을 기준 삼아 11월 안에 매듭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분명한 성과가 있는데도 몇몇 상황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국민 우려와 실망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뭉치고 단결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대통령실과의 단합 의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4대 개혁 추진 등에 있어 정부의 성과를 추켜 세우며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더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헌정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며 이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만간 열릴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취임 100일 이후 한 대표의 리더십을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금방이라도 성사될 것 같았던 2차 여야 대표 회담은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을 바꾸는 게 바로 여의도 사투리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보수 원로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민생을 살피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2차 회담을 제안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회담 제안에 응하고도 소식이 없다며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말 바꾸기는 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방탄 공세를 쏟아냈지만 이 대표는 정치인은 개인이 아닌 공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자고 거듭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의 책사로도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도 가졌습니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의 만남에 뒤이은 외연 확장 행보로 풀이됩니다.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는 건데 뭐 죽고 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정치가 아니고 뭔가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대표는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4일 민간 AI 행사, 11일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재개화의 일정도 두루 소화할 예정인데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혼란을 틈타 포용과 민생에 방점을 두면서 대권주자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연이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위기설은 언제든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다른 의대들도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가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실과 발을 맞췄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하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바로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30여 개 의대에서도 조만간 승인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동맹휴학을 허용한 게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를 달래고 의대생들을 복귀시키려던 교육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자율 승인을 강조하던 전날과 달리 이번 조치가 휴학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휴학이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학생들 진술로만 사실상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대학을 신뢰한다며 제출된 휴학계와 학생 의사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휴학을 승인한다 해도 내년에 돌아올 학생들과 신입생 교육을 어떻게 함께 할지가 고민입니다. 교육부는 6년 과정을 최대 1년까지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이 역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짤지는 대학의 자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도 교육부도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의 간극을 줄이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절반 정도 인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시중은행 일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본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에서 1.4%인 중도상환 수수료를 0.6에서 0.7% 수준까지 내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신용대출은 현재 0.6에서 0.8%지만 0.4% 안팎 정도로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유경 신세계그룹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 분리가 본격화됐습니다. 정 회장은 70년생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여성 회장직에 올랐고 우리 재계에서 이례적인 모녀 승계 기록도 세웠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이 주식회사 신세계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 뒤 첫 정기 인사에서 나온 승진으로 이로써 신세계그룹은 백화점과 이마트, 계열 분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11년부터 각각 담당해온 대로 이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유통업체는 정용진 회장이, 백화점과 면세점, 패션은 정유경 회장이 경영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 지분 정리가 되어 있는 만큼 남은 분리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이례적인 모녀 승계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막내딸 이명희 총괄 회장은 신세계백화점을 물려받았고 범삼성가의 첫 여성 경영인으로서 백화점은 물론 이마트와 면세점 등을 키워내며 신세계를 유통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바통을 넘겨받은 정 회장 역시 주요 그룹에서 처음으로 70년대생 여성 회장에 오르며 어떤 성과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보기 드문 순탄한 계열 분리라는 평가와 함께 건설과 이커머스 부문의 불안한 재무 상황이 계열 분리를 서두르게 된 이유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게 상당히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신세계 건설의 부실이 전염이 되면서 그룹 전체가 다 몰락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나와 있는 SSG.com 공동 지분과 상호 채무 보증 등을 정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면 계열 분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고려아연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소각 대상인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발행 주식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여 주에 대해 주당 67만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상승하던 고려아연 주가는 이 소식에 하한가로 직행해 29.94% 폭락한 108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대해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윤범 회장은 고금리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주고선 그 피해를 국민 돈으로 메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이 있는 고 구본무 LG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경기 평택에 있는 LG복지재단과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구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 증사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선정해서 장기간 인격을 말살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동문 등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5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은 주범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30대 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최고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박 씨 등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을 능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사냥감 고르듯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등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거란 오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는 것이 사법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서는 안 될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좀 희망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신뢰감, 정의감을 좀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판부는 주범 박 씨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 중형을 선고받은 박 씨와 강 씨가 항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을 하며 30분이나 서울 여의도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양복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로 다가가 주위를 맴돕니다. 차 조수석 문을 열어 겉옷을 벗어놓고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겁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순간 뭔가와 충돌한 듯 그대로 한참을 멈춰섭니다. 이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는지 시민들이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사고 차량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앞은 오토바이 주차장인데 남성은 여기 서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제 친구가 가서 똑똑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이 사람이 이제 부항하고 이제 오토바이 밑에다 깔고 그냥 출발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제 뭐 불꽃 엄청나게 일었죠. 자정이 넘은 시각, 이렇게 현장을 떠난 남성은 차를 몰고 여의도 일대를 다녔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0분 만에 붙잡혔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운전한 차는 자기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술을 먹고 다른 사람 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정확한 음주운전 거리와 차를 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서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를 어렵지 않게 골라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들이 흰색 승용차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갑니다. 마치 제 차인 것처럼 문을 열어 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트렁크도 열어 내부를 확인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차에 타보니 안에 있던 반지와 목걸이, 현금이 든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피해자는 진술했습니다. 커플들 보니까 반지가 2개나 있었는데 둘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방을 열어보니까 지갑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가
풀려고 나갔어요.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모두 3명. 주민 대부분이 잠든 시간대라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주차장 곳곳을 활보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도범들은 이렇게 차량 옆거울을 접어두지 않은 차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차량 문을 잠그면 옆거울이 자동으로 접히는 차가 많은데 이 점을 이용해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골라낸 거로 보입니다. 차문을 항상 꼭 잠그는 습관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잠그고 잘 잠겼는지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하고요. 저처럼 기존품을 차에다 두고 다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입주민처럼 등록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보안 체계가 아파트마다 갖춰지고 있지만 차량 통로를 이용하면 주차장까지는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절도 범죄는 전국에서 매년 10,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주차비 계산을 위해 차에서 내리던 운전자가 차단기와 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동두천 탑동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차단기와 차 사이에 끼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두고 차에서 내리다가 차가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통상 낮아지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허위 영상물이고 실제로 촬영한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기존에는 실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실제 촬영물보다 허위 영상물이 더 피해가 적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수사도 더 잘 되지 않고 처벌도 더 낮은 수위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성폭행을 당했을 때의 통상적인 형량은 어떻습니까? 강간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피해자가 한 명이고 강간죄가 법정형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자백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전과 없다고 했을 때 징역 3년에서 4년 정도를 선고를 하니까 이 사건이 물리적 폭력이거나 물리적 접촉 없이 허위 영상물 등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괴롭힌 사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형량이 검찰에서 10년 구형한 것은 실제로 법원에서 5년에서 7년 이 정도 선고할 거라고 예상하고 구형된 형량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굉장히 많이 선고한 셈이죠. 그럼 향후에 항소심에서 이게 감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검사의 구형대로 선고되는 경우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 이제 감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만 이 사건은 1심의 이제 선고 당시에 법원에서 지적한 판결의 내용이 굉장히 타당하기도 하고 지적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 허위 영상물을 주고받을 때 나왔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항소한다고 해서 다른 조건의 변화, 양형 조건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한 감형되기 어렵다고 전망이 됩니다. 주범 박 씨 등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선처를 좀 호소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예, 법원에서 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 범행의 기간이 3년 6월이나 됐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중단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들한테 직접 이 영상물을 보내면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대학 동문 남성들에게 이런 영상을 더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지금 이 주장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고 오히려 이 주장하는 거 맞지 않다까지 반박을 하셨죠. 판결문을 보면은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뭐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뭐 오만으로 범행을 했다. 뭐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꼬집는 듯한 그런 판결문이더라고요. 네, 이게 피해자가 60명이 넘고 같은 서울대 동문이 12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판결문에 지적한 내용 중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서 동료로서 대했는데 피고인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배신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상물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공유하면서 대화 내용들이 있고 그 대화 내용들이 친구이자 동료이자 후배, 선배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굉장히 비난하는 그 변태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주범 박 씨 등은 정신적인 문제도 호소를 했지만은 반성문도 수차례 냈고요. 일부 피해자와는 뭐 합의를 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재판부는 엄하게 처벌을 한 거군요. 그렇죠. 피해자가 일단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60명이 넘는 측면이 고려가 분명히 됐고요. 예. 피해자가 60명이 정도가 넘으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상습으로는 되지 않았으나 범행 기간과 인원과 그 실제 허위 영상물이 1,200개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행 내용으로 보면 뭐 반성문이나 일부 합의 가지고는 반영되기는 어려운 내용이 있었죠. 게다가 또 인격을 말살했다, 뭐 인간관계에 피해자들이 환멸을 느낄 수 있고 일상 사진도 앞으로 온라인에 불안해서 올릴 수가 없게 돼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판결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자들은 이걸 찍은 적도 없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누구를 찾아가서 그거 나 아니야 이렇게 설명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복은 완전히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동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동료, 친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뒤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점도 지적한 것입니다. 예, 미국의 경우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범죄니까요. 예.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이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특별법이 없더라도 이거 자체로 불법행위니까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금액이 이제까지는 이 정도로 형량이 높은 적은 없었으니까 피해자들이 소송했을 때 이제까지 나왔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보다 얼만큼 더 많이 나올 수 있나 또는 그것이 실제로 소송이 이긴 후에 집행은 가능한가가 이게 법률적으로 쟁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6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로 급증을 했더라고요. 이게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6.9배로 늘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의 증가 폭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피해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가해자도 미성년자가 압도적인 대다수입니다. 이것의 이제 기본은 SNS를 사용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SNS를 사용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타인의 사진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고요. 타인의 사진을 구하기가 쉬워졌으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앱 같은 걸로 뭐 동물하고 이렇게 합성해서 가지고 놀던 이 어린 시절의 장난이 마치 범죄인지로 교육이 안 되고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데까지 발전을 하고 친구들 사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성년 사이에서 더군다나 어린 연령, 그러니까 뭐 13세, 14세 어린 연령에서도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은 어린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들마저도 어려지는 지금의 이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검거된 이 디지털 관련 성범죄 피의자 506명 가운데 10대가 81.2%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10대들이 이런 범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관련해 가지고
또 피해자가 또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최근에 보면 만약에 뭐 SNS에서 우리 반 친구 누구 사진 구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지인 능욕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이 10대의 문화가 있고, 이 문화가 사실 굉장히 범죄가 되고 처벌이 된다. 그리고 이게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10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선고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 선고가 법원에서 이게 사회적 책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이게 피해자의 인격을 어떻게 침해하는가를 지적을 했고요. 기존에는 허위 영상물이 범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찍지 않는 한 범죄도 아니었는데, 이제 허위 영상물이어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현재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가 가할 수 있고, 저희가 흔히 하는 말이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저희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온라인 상에서도 이 사람의 사진 하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권을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범죄로, 중범죄로 본다는 사법부의 선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선고가 사회에 진짜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 개정된 반간첩법의 적용을 받고 구속된 첫 번째 사례가 나오면서 교민 사회가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최근에 그 한국인 영구 반도체 기술자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사람인데요. 한국 교민이 반도체 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금 중국에 작년에 반간첩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간첩법이 적용돼서 한국인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고요. 이 사건으로 지금 간첩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간첩 이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의 반간첩법은 단순 정보를 취급하는 것 자체도 반간첩법에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적용됐고,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는,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이게 지난해 개정됐을 때 네. 많은 법조인들이 이게 뭐 여행 갔다가 사진 잘못 찍어도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잡힐 수 있다 이러면서 모호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보라 그러면 기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요. 단순 정보를 반간첩법에서 간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정보라는 단어는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 중국의 어떤 건물에 관련한 사진 찍었다, 내지는 학술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런 내용마저도 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도가 진짜 확 열려버린 거죠. 이러면서 또 하나가 그 당시에 반간첩법의 문제가 국가안보기관이 이 모든 것을 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안보기관이 단순 정보 취급하는, 그러니까 학술행위 포함한 사진이든 단순 사업 활동, 기업 활동이든까지 전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이 범위가 해석이 그야 흔히 말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형태의 해석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작년에도부터 계속 지적이 되다가 지금 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적용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 한국인이 지난해 12월에 체포가 되는데 꽤 뒤늦게 알려진 편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외교부에서 왜 이렇게 늦게 알려졌는지는 좀 말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체포가 되고 기소되는 사이에 이 정보가 지금 뉴스에 오늘 와서야 처음으로 알려졌고, 이 외교부에서 왜 이게 지금 알려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준도 모호하고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다른 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체포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일본인이 체포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올해 8월이고요. 아스텔라스 제약회사 중국 법인 직원인데 일본인인데 그 구속 기소가 돼서 이것이 좀 외국인에 대해서 체포됐다는 것으로 좀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선고를 받은 반간첩법으로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각 회사별 기술 분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했다는 말들이 알려졌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국인까지 구속이 된 거여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좀 정부가 빠르게 대처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 일단은 그 구속된 한국인 A씨가 그 중국 회사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영입이 되면서 이 그쪽 회사의 비밀을 한국에 유출했다고 보는 것으로 좀 일단은 알려졌는데 네. 일각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기술이 유출되면 유출됐지 그쪽 기술을 유출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특히 A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앞선 기술을 가져서 스카웃돼서 그쪽에 가서 근무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 원 기술자이고 이 사람이 중국에 스카웃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구속이 된 것이어서 중국이 이것을 구속한 의도 자체가 반간첩법을 만들 때 단순히 정보 유출을 막는다기보다는 회사 간의 기술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마치 삼성전자 쪽 기술이 중국에서 유출된 것처럼 중국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반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3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특히 중국으로 기술 유출된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됐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있고요. 근데 산업기술보호법을 보면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에 3년 이상 징역에 15억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국가의 핵심 기술이 15억의 돈의 이슈고 사실은 벌금이 15억 이하 벌금이라는 게 어떤 기술이 15억이 아니라 150억, 1,5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어서 이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일하고 계신 한 기업인이 중국 기업이 지금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보유했는지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위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부가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보면 국가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정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넓게 해석하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학술적으로도 어떤 상태이고를 체크하고 연구하고 확인하는 정도도 이게 유출이 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 법이라서 그 기업인들의 우려가 저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충분히 현실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 간 집 5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알려졌죠. 지금 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조두순의 범행에 비추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들이 많은 기관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사회적으로 이런 이제 중대 범죄자들의 거주지가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물론 뭐 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갔다고는 하는데 그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 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또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또 그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거는 정말 경찰력과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자 1인 때문에 특별하게 그 범죄자만을 지키기 위한 경찰과 국가의 기관이 지켜야 되는 현실은 그렇죠. 근데 다만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한 사회에 어쩔 수 없는 비용의 지출로밖에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조두순뿐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각급 학교들 절반가량이 한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들과 같이 그렇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주거지 제한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 그러니까 위치 추적 전자장치라고 하는데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위치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제도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전자장치를 붙일 때는 그 지켜야 하는 규칙을 주긴 합니다. 뭐 밤 9시 이후에 외출 금지라던가 저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 학교에 몇 미터 이내,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던가 이런 의무를 부과를 하긴 하는데요. 전자장치 자체가 어딜 나가지 마라, 어딜 뭐 이렇게 이동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동 동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이 그러니까 가까운 데 충분히 살 수 있고 살기도 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절반가량이지만 서울로만 한정했을 때는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그렇게 1km 반경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더라고요. 모든 학교에 중에서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는 많은 분들이 성범죄자가 같이 살면 이제 고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물도 받아보셨을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뭐 이렇게 산다 이런 고지를 받아보신 적 있는데 저희만 해도 아파트 근처에 뭐 학교들 다 많으니까 예. 받으시면 인구 밀집 지역에선 필연적인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좀 일정 기간 강력범은 보호시설에 살도록 하자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이 됐었는데 무산이 된 이유가 뭐였죠? 이게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먼저 시작된 법인데요. 제시카법이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공원이나 어린이 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상 살도록 하고 있는 법이 있고 미국 주 30주 정도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밀집한 지역이어서 어느 지역 외로 나가라고 미국처럼 법을 만들면 살 곳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안이 거주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안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도소에서 선고를 받는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는데 또 국가에서 만든 시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중처벌 또는 인권침해 이슈가 다시 생겼고 이것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외부로 보내기에는 국토의 협소성 그리고 인구의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으니까 외부로 나가라고 하면 거주 이전의 제한이라는 이 헌법상 개개인의 권리랑 부딪히는 면이 있고 또 한 군데에다 모아서 관리하자면 다시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보다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4년 전 트럼프가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장소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차지할 경우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4년 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가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장소에서 유세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의 재집권이 부를 어두운 미래를 경고하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stop pointing fingers and start locking arms. It is time to turn the page on the drama and the conflict. 제 뒤로 해리스 유세 행사가 열리고 있는 앨리스 공원은 백악관 바로 앞에 있고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미 의회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차지할 경우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정치의 한복판 이곳을 유세 장소로 고른 겁니다. 해리스는 경제와 외교 정책 분야에서도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푸틴과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이유는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asy to manipulate with flattery or favor. And you can believe that autocrats like Putin and Kim Jong-un are rooting for him in this election. 미국 네오콘의 상징인 딕 체니 전 부통령과 그의 딸 리즈 체니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딸도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최고 팝스타 비욘세와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며 막판 표결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One guy called Puerto Rico, quote, an island of garbage. Now, these are fellow citizens he's talking about. Here in Philadelphia. 해리스는 세계 최대 구형 공연장인 라스베가스 스피어에 투표하면 이긴다는 내용의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스피어에 정치 광고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한 측근의 발언으로 히스패닉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뉴욕 유세가 사랑의 축제 같았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과보다는 지지자 결집을 선택한 건데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오랜 측사 배넌도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전 대통령.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라는 찬조 연설자 발언의 파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발언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has ever seen anything like what happened the other night at Madison Square Garden. The love in that room. It was like a love fest. An absolute love fest, and it was my honor to be involved. 한술 더 떠 불법 이민자 범죄 조직 자산을 압류해 피해자를 도울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국경 대응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he left 21 million aliens pour across our country, and then she, maybe in a short while, has to go home and she'll get herself a job someplace. Who knows? 푸에르토리코 유권자의 분노를 달래는 대신 지지자들을 결집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대선 막판, 믿을 만한 지원군들도 나섰습니다. 대선 기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내 멜라니아 여사는 27일 뉴욕 유세에 이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히틀러가 아니라며 해리스 부통령 측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남편은 미국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자신이 낙태권을 옹호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했던 킹메이커 스티브 배넌도 귀환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출석 거부 등으로 수감돼 4개월형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팟캐스트 워룸을 진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Calling you fascist, saying that fantastic, that amazing rally in Madison Square Garden that could never be pulled off by Kamala Harris. You're in the war room on the gathering of the Fight Club. 해리스 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인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광고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Puerto Ricans deserve better. 대선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상을 깬 지지층 결집 전략이 적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내각 지지율이 출범 한 달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 직후인 28일에서 29일 유권자 10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난 1일부터 이틀간의 조사 결과인 51%보다 17%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오늘 밤사이 쌀쌀한 날씨 속에 중서부 지방에서는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는 내일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내일 밤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내륙 지방은 오전까지 안개도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안개만 아니라면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서울 낮 기온이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 사이에는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바람이 불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최소 11,000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3,000여 명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과는 이번 주 안에 한국의 특사 파견을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다만 우리 측에 직접 포탄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북한군 참전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은 이미 11,000명 넘게 러시아군 체계로 편입된 위장 형태로 파병됐고 이 가운데 3,000명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예고한 단계적 조치의 다음 단계는 북한군의 전투 개시 이후 진행될 거라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곧바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55mm 등 포탄 지원을 직접 요청한 적은 없고 우리 역시 살상이 아닌 방어무기 지원부터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안에 우크라이나 특사의 한국 파견 논의가 시작돼 양국 간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군의 활동을 분석할 모니터링 팀을 꾸려서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군이 전쟁 실전 경험을 체화할 수 있다는 것과 러시아의 정찰 위성 기술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신호를 보내는 단계에 와 있다며 안보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 병력이 이미 작전을 시작했다고 미국 CNN이 복수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선으로 이동하면 군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군의 상당수가 이미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CNN은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에 진입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 전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군 정보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하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해 11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미사일이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6해공 3대 핵전력을 총동원한 대규모 전략 핵훈련을 실시하며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서방이 대응을 고심하는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지도 주목됩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Внимание! Пуск! Есть пуск!
러시아 북서부 기지에서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잠수함에서는 시네바 탄도미사일을, Tu-95 전략 폭격기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군이 예정대로 대규모 전략핵 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 공중발사 미사일로 구성된 3대 핵전력을 모두 동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в ходе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задачи нанесения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уда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наступательными силами. 러시아 국방부는 모든 미사일이 지정된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전략핵 훈련을 명령한 푸틴 대통령은 군비 경쟁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서도 필요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современные и постоянно готовые к боевому применен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илы. Будем и дальше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все их компоненты. 북한군 파병으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1월 공식 방문 때는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과 관련해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의 면담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고위 당국자와 만나 북한군 추가 파병이나 유엔 안보리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00일을 바라보는 당내 평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 대표 측은 민심을 쫓아 당을 쇄신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평가했지만 친윤계는 한 대표가 앞으로는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변화와 쇄신을 거듭 강조했던 한동훈 대표와 마찬가지로 친한계도 지난 100일은 당과 정부가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이나 당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한 대표의 개혁 방향은 바람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민심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변화와 쇄신의 방향은 맞고 다만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씩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친윤계에선 한 대표의 당내 통합과 소통 의지가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특별감찰관 추진을 발표하는 등 소통 방식이 거칠고 일방적이었단 겁니다. 충정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형식이나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 왜냐하면 의총 공개하자, 투표하자라고 또 싸울 거예요. 싸우겠죠. 방법론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중진 의원들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한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밀어붙이며 분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며 변화와 쇄신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윤상현 의원도 여권의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 운명체다, 여당 대표다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일부 의원들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실에 인적 개편을 포함한 국정 쇄신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 모두 국정 쇄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현격한 대목은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가 이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향후 여권 권력 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보여주기식이나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라며 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해야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한 데 이어 대통령실 조직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가 잇따른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모레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론 조작 정황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당무 개입 의혹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여권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9월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미공표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문항까지 꼼꼼히 챙겼는데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와 직접 소통한 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유승민, 그다음에 누구지? 홍준표, 그다음에 황교안이 한번 넣고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명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대선 직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는 게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 김 전 의원이 재보선으로 5선에 성공하자 국회 부의장직 도전 여부를 조언하며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는 명 씨 육성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국회 부의장 얘기하면 고민 중이다. 항상 그렇게만 표현하고 대통령이나 사모님 오다가 없으면 나가면 안 돼. 명 씨는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업무 능력을 깎아내리며 여론조사는 조작한 게 아니라 판세 분석을 위해 보정한 거라고 반박했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건 허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을 넘어 명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니냐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를 띄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국정농단을 꺾을 방법은 김건희 특검뿐입니다. 여권은 명 씨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불법 여론조사를 막는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명 씨를 둘러싼 폭로 내용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본적인 사실 가지고 좀 과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진실을 모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설령 명 씨가 여론 조작을 했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며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은 이번 의혹을 김 여사 특검 공세의 동력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실체 없는 의혹으로 정쟁을 유발한다고 맞서고 있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원전 준공과 또 새로운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의 원전 산업 수출 확대를 강조하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전면 동결됐던 원전 생태계.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후 7년 만에 경북 울진에서 신한울 원전 1, 2호기 준공과 3, 4호기 착공을 알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 폐기를 공약했던 그 자리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원전 생태계를 즉시 복원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코의 신규 원자로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원자력이 15년 만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상황.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팀 코리아 원전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계약 체결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도 제시됐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신규 원전을 건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원전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 개발 투자를 늘려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할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내년이면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해당 연령대에서 치매 환자 수가 올해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치매 치료법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중앙치매센터에서는 뇌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절주, 또 건강검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처럼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뇌 기능 보조제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조 원을 넘겼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22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쉽게 살 수 있다 보니까 뇌 건강 보조제를 직구하는 분들 많죠? 성분 검사를 해보니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등이 검출됐습니다. 쇼크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등 뇌 기능을 돕는다고 광고되는 제품들입니다. 수험생은 집중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고령자는 치매 예방을 위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매하는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9개 제품 모두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뇌기능 치료 의약품 성분과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 성분이 확인되어 판매 차단 조치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성분이 발견된 제품이 8개,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원료도 12개 제품에서 발견됐고 중복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의약품인 누펩트란 성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 원료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순수한 누펩트 제품입니다. 여기 이렇게 용기에 실험실에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매 대행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의약품은 전문의의 진단 없이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뇌질환과 관련된 치료제 성분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유산이나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은 검증되지 않은 약을 과복용할 경우에 심한 경우 쇼크, 의식저하나 약을 갑자기 중단할 때는 오히려 인지기능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19개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관세청에 제품 통관 보류를 요청하며 국내 유통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본 확충을 위한 5천억 원 규모 채권 발행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다 자칫 잘못하면 전세 보증 차질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하지만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 변제액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지난해 대위 변제액이 3조 원이 훌쩍 넘더니 올해는 9월 말에 이미 3조 원을 넘어선 상황. 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손실 누적으로 인해 허그의 보증 발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 허그는 5천억 원 규모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서기로 한 상황. 하지만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절차 중단을 통보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는 와중에 국토부가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 간 협의체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그 회의 말고도 언제든지 그 소통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엇박자 논란으로 시장 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허그 자본 확충 관련 일정이 중단된 건 정책대출 관리 차원이라는 지적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이제 서로 협의가 돼서 안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뭐 허그의 자본 확충, 건전성 제고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연말까지 허그가 자본금을 늘려놓지 않으면 내년부터 신규 보증 발급 등 관련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부처 간 소통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올해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오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17개 시도의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 15개 품목의 가격을 지난 29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4인 가족의 김장 비용으로 41만 9,130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조사보다 19.6% 증가한 수치로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오른 것이 전체 비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빠르게 달리던 승합차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석회석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배전반에 깔려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시간, 검은색 승합차가 2차선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합차가 나타나 앞서가던 차량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두 승합차 모두 뱅그르르 돌아버립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승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화물차의 앞부분이 부서져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주 분기점 부근에선 화물차 7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한동안 도로 통행이 정체됐습니다. 운전자 1명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석회석 제조 공장에선 작업자 3명이 배전반에 깔렸습니다. 40대 A씨와 3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다른 40대 남성은 발목을 다쳤습니다. 오래된 배전반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8일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해 조사해달라는 학교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교실 바닥에 놓인 휴대전화를 여교사가 발견하고 범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역사에 멧돼지가 나타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민 1명이 다쳤는데 출동한 경찰과 엽사가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육중한 몸집의 멧돼지 한 마리가 지하철 승강장을 어슬렁거립니다. 경찰관들과 119 구조대원들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멧돼지 주위를 포위합니다. 포위망을 좁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성이 울립니다. 경찰관이 권총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엽사가 엽총으로 멧돼지를 사살한 겁니다. 소방에서 먼저 마취총을 쏘는데 가죽이 두꺼워서 이제 안 맞고 이래가지고 제가 3발 걸총으로 먼저 쏘고 한 발 쏘고 3방 맞고
구석에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늦게 출동한 엽사가 엽총으로 마지막 사살하게 됐습니다. 몸무게 100kg에 이르는 멧돼지는 2층 남자 화장실 앞에 있던 시민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오른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멧돼지는 역사 4층에 있는 영무 안전실 출입문도 들이받았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유리문은 지금은 치워진 상태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열차를 정차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발견하는 순간에 119, 112에 신고를 바로 했고 안내방송을 통해서 역사 내의 승객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외부의 승객들은 역사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멧돼지는 역사에서 난동을 부리기 전 인근 음식점에도 나타나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랬죠. 여기는 시내인데 왜 멧돼지가 어디서 나와? 또 손님들도 저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남자분이 옆에 있다가 멧돼지다. 여기 들어오네. 이제 큰일 났다. 나가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을철 도심 멧돼지 출몰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만큼 멧돼지를 마주쳤을 땐 놀라지 말고 조용히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유명준입니다. 샤오미가 최고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으며 또 한 번 대륙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럽연합은 최고 45% 넘는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모터레이싱의 성지로 꼽히는 독일 뉘르부르크링에 샤오미 전기차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찍은 최고 속도는 시속 324km, 6분 46초 874의 기록으로 20.8km를 주파했습니다. 양산용 4도어 차량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这一圈下来他都不知道超了几百万美金了，可问题是到最后他都没看见小米的尾灯，甚至 내년 3월 정식 출시되는 샤오미의 SU7 울트라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설계 최고 시속은 350km, 포르쉐 타이칸 터보를 능가합니다. 가격은 81만 4,900위안, 약 1억 5천만 원으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의 중국 판매가와 같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 10분 만에 3,600대 넘는 주문이 쏟아질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一下保时捷，我们是全面领先啊，好不好？ 지난 4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샤오미, 연간 생산 목표는 12만 대로 잡았습니다. 테슬라가 10만 대 생산에 12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서운 속도입니다. 아직은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2, 3년 뒤엔 해외 진출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돌격을 막기 위해 EU는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중국 전기차와 공정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라고 비난하며 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EU와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보행자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거나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게 합법화됐습니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달 뉴욕시 의회에서 통과된 뒤에 지난 주말로 30일이 지나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무단 횡단 단속자의 90% 이상이 흑인과 라틴계라며 인종차별적 법 적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실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앞서 트럼프 진영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으로 지목한 것을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유세에서 한 연사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했는데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모두 선량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며 내가 보기에는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그들의 지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고등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다 유엔은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는 법과 남성만 왕위를 물려받도록 한 규범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시대에 뒤떨어진 규범을 고쳐 인권을 개선하라는 국내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결혼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난 건 지난 3월 삿포로 고등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법 개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전에는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시급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재판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정부의 태도를 답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에 부부가 성을 따로 쓸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남편 성을 쓰고 있습니다. 유엔의 이 같은 권고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남성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왕실의 황실 전범도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성차별이 아니라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女子差別撤廃条約第1条の女子に対する差別には該当しない旨、我が国の立場を表明するとともに、強い遺憾の意を伝達をいたしました。 일본은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고 세계경제포럼 WEF의 성격차 지수에서는 118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일본 국내외에서 일본의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압박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모 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에게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 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는 불펜에서 승부가 갈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투수가 분업화되면서 불펜 투수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FA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선발 양현종이 3회를 버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던 5차전. 하지만 기아엔 믿을 만한 불펜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2와 3분의 1이닝을 무안타로 막아낸 김도현부터 8회 투아웃 만루 6개 등판에 퍼펙트로 남은 경기를 책임진 정혜영까지. 기아는 6과 3분의 1이닝을 6명의 투수가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한국 시리즈 5경기에서 기아와 삼성은 모두 20이닝 이상을 불펜 투수에 맡겼는데 1점대와 5점대 평균 자책점, 결과는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도 많았지만 불펜 능력이 가른 시리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젊은 선수들이 준비를 굉장히 잘해준 것 같고 그 기회를 선수들을 잘 잡아줘서 저희 팀이 이렇게 조금 더 나은 뎁스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도 명문으로 갈 수 있는. 투수의 역할 분담이 분명해지면서 큰 경기뿐 아니라 정규 시즌에서도 모든 팀이 불펜 투수에 목말라하고 있는데 이번 FA 시장이 더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리그 수준급 마무리 롯데 김원중과 41살의 노장이지만 올 시즌 홀드 타이틀 차지한 SSG 노경은 한국 시리즈에서 5경기에 모두 나와 5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기아의 장현식과 두산에서 53경기에 등판한 김강률 등이 일단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의 우승과 함께 대장정에 막을 내린 프로야구. 이제 내년 시즌을 바라보는 프런트의 시간. FA 시장은 금요일쯤 KBO의 공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거리에 떨어진 낙엽들이 가을에 운치를 더해주고 있는 요즘인데요. 다만 은행의 냄새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은행의 건강엔 좋잖아요. 그렇죠.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는 물론 암 예방과 혈관 질환 예방 효과까지 건강에 이로운 부분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주의도 필요한데요.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하고요. 성인은 하루에 10알, 어린이는 한두 알 이내로 먹어야 합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가을 정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 공기는 무척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22도, 부산 24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중국발 승모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가운데 이 먼지가 안개와 뒤섞여서 가시거리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과 함께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모레부터 주말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불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